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는 거 뭐 이른바 핀셋 공약 또는 맞춤형 공약 네. 이런 건 좋아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유권자들의 뭐 가려운들 긁어 아주 그 특정 걸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네. 어쨌든 뭐 후보는 표를 얻으면 그만인 거니까 당장은. 근데 이러한 공약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것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 네. 수익자 부담. 그 수익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전부 건강보험에서 하고. 병사봉을 200만 원을 올리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했던데. 그럼 장기화 하사관과 부사관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가 유난히 뭐 호감도도 떨어진 선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없던 양상이에요. 이런 건 전 좋은 행태는 아니라고 봐요. 지나치게 선거를 너무 이 미시적이고 지나치게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지방선거 공약이나 지역 공약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4부 여의도 최고의 소식통과 최고의 정치평론 고수가 만나서 정치권의 판세를 전방해보는 시간, 정치의 말렙 시간이에요.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년 용의대 교수,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금요일에 오시다가 화요일에도 오신 시사인의 김동훈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자, 오늘은 뭐부터 얘기해볼까 했더니 요새 예전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 네. 한 줄짜리 공약. 네. 예,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윤석열 후보가 주말에 공약을 2개 내놨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요 7글자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요것도 글자 수가 얼마 안 돼요. 요거를 SNS에 그냥 글씨 하나만 딱 이렇게 냈거든요. 한 줄만. 네.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런 식의 이 공약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식의 접근법. 일단 요거 기능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기능이요? 네, 페이스북이 원래는 글을 올리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는데 2017년에 이제 트위터처럼 오히려 그 당시 이제 짧은 것들이 한참 유행이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만든 기능이 배경을 붙이고 뭐 짧은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기능이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저도 페이스북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그런데 그거를 사실 정치인이 공식 계정에서 사용하진 않았어요. 장난스러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처음 등장했던 게 1월 6일 오후 5시 23분이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두 마디를 남겼는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당시 이준석 대표가 의총 때, 네, 그때였는데요. 메시지 팀에서 이제 그 어떤 공약에 대한 메시지를 장문 하나, 뭐 단문 하나 이렇게 내밀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3번 이 메시지가 등장을 했고 현재까지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같이 설명하지 않은 채로 그 메시지만 던진 상태에서 후보가 답변을 추가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캠프에서는 어때요? 지금 출입하시잖아요. 분위기 이거 야 너무 성공적인데 대박이야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각자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아젠다 경쟁에서 그동안 밀렸었고 그 전주만 해도 탈모 공약이 워낙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화제성을 모았다 보니까 화제성 측면에서는 이거를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긴 한데 뭐 정치인들은 관심 받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좋아하니까요. 그게 일단 생리인 거고 다만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반박도 어렵고 추가적인 토론이나 논쟁도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공교롭게도 이준석 대표랑 그날 극적 봉합 한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이거 준스톤 효과다 이렇게 봐도 돼요? 처음 그 갈등이 최고조에 따랐을 때 시작됐는데 정확히는 준스톤 효과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이 선대위 개편을 이틀간 고민을 한 끝에 윤석열 후보가 2030들을 좀 데리고 하겠다라는 형태의 메시지를 냈어요. 그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여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준석 대표와 갈등 봉합 이후에 진행됐다기보다는 갈등 와중에도 진행됐던 사안이다. 캠프에 있는 됩니다. 젊은 뭐 캠프에 있는 일하는 네네. 그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향이. 근데요. 최창현 교수 대선 오래 보셨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요 페이스북에 있는 이 7자리 한 문장 공약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탈모 공약 이런 거를
뭐 이재명은 심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쫙 SNS에 유포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2017년 대선까지만 해도. 그 이번 대선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좋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좋은 특징보다는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선이라는 거는 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대 정신 같은 거, 흔히 말하는 거대 담론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선거를 관통하는, 선거를 가로지르는 그런 뭔가 이슈나 의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병사봉급 200만 원. 이거는 저기 대선 공약으로서 설명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사실 나왔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도 아무 설명이 없고. 또 얼마 전까지는 또 양성평등 가족부를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양성평등 가족부를 또 안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약들이 지나치게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층, 특정 세대, 특정 성별을 의식하는 그런 공약으로 비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거대 담론이 없는 건 물론이고 그것과 결부돼 가지고 탈모 공약도 마찬가지예요. 탈모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이제 인구가 한 1,000만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들을 겨냥한 거긴 하지만 다른 건강보험 재정과는 또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는 거 뭐 이른바 핀셋 공약 또는 맞춤형 공약 이런 건 좋아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유권자들의 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아주 그 특정 걸 핀셋으로 딱 찍어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뭐 후보는 표를 얻으면 그만인 거니까 당장은. 근데 이러한 공약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것과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제학에. 수익자 부담. 그 수익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전부 건강보험에서 하고. 병사봉급 200만 원을 올리면은 그 안철수 후보가 그런 얘기 했던데 그럼 장기화 하사관과 부사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번 선거가 유난히 뭐 호감도도 떨어진 선거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없던 양상이에요. 이런 건 전 좋은 행태는 아니라고 봐요. 지나치게 선거를 너무 이 미시적이고 지나치게 아주 구체적인 공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 공약이라기보다는 뭐 지방선거 공약이나 지역 공약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이은영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공약 올리기 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올려주세요. 너무 즉흥적이고 가볍게 느껴지세요. 이건 뭐 여야 후보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 다 해당되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동연 기자 보시기에는 왜 이런 것 같아요? 왜 어젠다가 없을까요? 항상 있었잖아요. 모든 대선에 관통하는 어젠다. 근데 지금은 그냥 다 뭐 일종의 뭐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심쿵 공약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만 있고. 일단 그 거대 담론이 사라졌다라는 게 거대 담론이 원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거대 담론이에요. 그런데 정권 교체만 거대 담론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 다 모은다라는 기조는 그 기조는 어쨌든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그 수혜자들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한 공약들을 좀 넓히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뭐랄까요? 쏠쏠한 재미 이것들을 좀 보고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들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이재명 후보는 무슨 거대 담론 이런 걸로 애초에 그거 제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좀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 그 얘기보다 요런 뭐 소확행 공약 이걸 좀 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선거가 진행되면서 지금 날짜가 이제 58일 정도, 57일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사실 거대 담론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묻히는 효과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것들을 피하고 일단 외연 확장으로 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주제는 우리 김동훈 기자가 취재하신 건데 요겁니다. 예전에 우리 김동훈 기자가 월요일날 저랑 동인 기자상 하실 때 GTX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이제 GTX 공약 들고 나왔어요. 인천과 서울 도심을 30분에 오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철도를 지화하겠다. 야, 이거 뭐 두 사람 다 뭐 때로 되면 뭐 그냥 서울에서 인천까지 30분 다니고 한 사람은 그냥 철도가 다 지하로 다니고 다 좋은데
이거 어때요 공약? 양 후보의 교통 공약. 윤석열 후보도 GTX를 지하에 깔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인선이 그동안 이제 인천을 남북으로 가르다 보니까 지역을 분절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천을 타겟팅한 공약으로 GTX 지하화하고 강남까지 연결해 준다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활발하게 운행 중인 20km 남짓인 북곡선 철도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지하화한 사례는 지구상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지하화한 가장 그 길었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뭐 대만 타이페이가 9.8km 정도 그리고 뭐 이탈리아 토리노가 7.5km 정도인데 이 정도 되는 길이를 지하화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고 이거는 사실 여야 후보 모두 공이 포함이 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하화를 하면요. 대심도 그러니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30m 아래로 파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철도 타보면 아시겠지만 서울역에서 지하 7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출퇴근 시간에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10분에서 15분이 더 걸리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철도 지하화가 맞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를 좀 볼게요. 야, 이거 뭐 이제 드디어 또 요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최창현 교수, 요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지금 상승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10%를 이제 넘었어요. 네. 보통 지난해 말에 전망하기에 안 후보가 10%를 넘고 15%까지 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시체마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15%까지 간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대체로 10에서 15% 나오는데 윤석열 후보의 그 정체, 지지율의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말실수 같은 거,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 나왔던 정권 교체라는 큰 선거 구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높은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못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이제 선대위 이제 갈등도 있었고 지금 뭐 봉합은 됐다고 합니다만 또 그 처에 대한 또 처가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 같은 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윤 후보에게 실망했던 이탈표들이 지금 안 후보한테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수층이라든지 중도 보수라든지 뭔가 반문의 정권 교체를 바랐던 유권자들의 표가 안 후보에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후보가 이제 상당한 기대를 모으는 것이고 또 안 후보를 가만히 보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안 후보는 뭐 지금 영향이 없어 어려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안 후보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당대표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정치 경력이 이게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안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도 생겼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면에서 지금 게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본인들의 리스크도 있고 또 역대급 비호감 선거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 나왔던 이러한 것들을 안 후보가 상당히 이제 그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안 후보가 뭐 15% 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론조사 하나만 말씀드리면 KSOI가 TBS 의뢰로 지난 7일과 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철수 15.1, 이재명 37.6, 윤석열 35.2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훈 기자. 네. 그럼 이제 여야의 국민의힘 민주당 다 셈법이 복잡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씩 좀 짚어보죠. 일단 여당 민주당부터 얼마 전까지 막 송영길 대표가 같이 할 수 있는데 공동정권이야 막 이러더니 뭐 어제는 보니까 막 윤석열 아바타 얘기도 나오고 네. 기조가 확 바뀌었어요. 강병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조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다에 좀 가깝다. 관심이 없었다. 네. 근데 지금 관심이 생겼다. 지금은 관심을 둬야 되나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네. 민주당 쪽 선대위 쪽 관계자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 돌풍이 엄청난 태풍이 될 것이다라는 조짐까지 넘겨짚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현재 국면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홍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내홍 이후에 집계된 여론조사에서 어떤 안 후보가 선전하는 수치들이 나왔고 네.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은데 좀 더 보자라는 거구나. 네, 좀 더 보자이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그렇게
그렇게 큰 내홍을 겪은 상태에서 빠진 표기 때문에 일단 한 주 좀 지난 상태에서 수면 아래 수면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봐야지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때요? 안철수 후보의 부상에 대해서 역시 야 저러다 말 거야 이거요. 뒷골 땡기는데 이거요. 원래 우리 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원래 우리 표다. 네, 마인드고요. 우리만 정신 차리고 언제는 돌아온다 뭐 이런 취지인가요? 기본적으로 다시 되돌린 다음에야 이제 단일화를 생각해야 된다에 가까운데 문제는 사실 좀 시간이죠. 시간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정화되는 게 출렁이는 표들이 안정화됐을 때 그럼 표의 구도가 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구도가 보일 때쯤이면은 설 2주 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설 전에 논의 뭐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먼저 꺼내는 순간 말리는 거다라는 해석도 많거든요. 설 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가 네.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한 5% 정도로 이제 다시 정체가 된다면 네. 오히려 단일화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5% 가지고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네. 3월 9일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도. 윤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5% 내면은 지금 어차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박빙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단 말이에요. 그럼 5% 정도면 굉장히 클 수 있죠. 네. 결정적으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안 후보와 단일화 하더라도 질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안정적으로 단일화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 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15% 계속 이제 유지한다면 게다가 어떤 여론조사는 또 안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1대1로 1대1로 단둘이 붙었을 때 그러니까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때 윤 후보보다 안 후보가 이긴다 뭐 이런 것도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10 내지 15%의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면 단일화에 뛰어들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떠버리면 승리를 장담 못한다는 게 단일화 승리를.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제 윤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단일화가 어떻게 되냐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이건 어떤 경우의 수건 단일화를 배제하고는 이 대선을 이길 수 없다. 현재 단계로 볼 땐 그래요. 현재 단계로 볼 때는. 그럼 제가 볼 때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 안 되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 이길 수 있을까요? 3자 구도로. 네, 3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단지 이게 기계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단일화가 좋은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예요. 공동정부가 과거 DJP도 했지만 결국 내각제 약속은 파기됐고 공동정부도 파기됐단 말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국 정치에. 그러나 어쨌든 선거라는 게 대단히 연합정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기계공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계적인 선거공학 같은 게. 그래서 아무튼 간에 당위성을 떠나서 단일화가 과연 이번 대선에서 빠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 마지막 이번 대선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최 교수가 만약에 양 캠프에 조언을 하신다면 단일화를 예전에 뭐 노무현 정몽준, 그렇죠. 문재인 안철수, 뭐 얼마 전 오세훈 안철수처럼 여론조사 단일화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예전에 DJP 공동정부처럼 한 사람이 양보하고 후보는 양보한 사람한테 뭐 지분 띄워주고 이런 후보 대 후보의 이런 DJP 연대 같은 경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DJP 연대가 되려면요, 그 후보들의 여러 가지 이 정치를 보는 그릇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근데 지금 윤 후보나 안 후보가 과연 DJP 때처럼 김대중, 김정필 정도의 그 정도 안무를 갈 수 있을까? 라는 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공동정부가 되는 거는 결국 여론조사로 결국은 단일화 쪽의 연대로 가지 않겠는가. 공동정부 쪽의 연대로 가려면 그건 상당히 그 단판을 지어야 되는 건데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판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 행태로 볼 때, 그분들의 정치 행태로 볼 때 결국 단일화 논의로 갈 수 있는데 단일화 논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문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시너지 효과가 또 반감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없이 과연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보수층에서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윤 후보나 안 후보 다. 김동훈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혀 근데 물밑에서는 뭐 생각은 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큰일 났네? 내일부터 단일화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움직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야 후보 대 후보는 그냥 대장끼리 만나가지고 딱 단판에 요거예요? 아니면 오세훈 안철수 때처럼 여론조사 돌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요거예요. 지금 전혀 아니면 아예 아무 생각도 없고 손 놓고 있어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들은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얘기를요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제 분위기를 풍기는 것부터가 지고 들어가는 걸 수 있거든요. 기사가 나가는구나. 국민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모르고.
예?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는 여론조사를 검토하고 있어.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불부터 일단 껐는데 네. 끄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게 우선이지 저기로 갔기 때문에 저기랑 같이 합치자가 우선이 되진 않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현재 국민의힘을 이끌어가는 그 당 지도부 그리고 당내에서 그 선대본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토 내지는 악연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당을 운영하는 과정 그리고 뭐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를 자주 언급하죠. 왜냐하면 언제나 그 안 좋은 예시를 얘기를 할 때마다 좀 풍자하듯이 표현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얼마 전에도 인터뷰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 이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먼저 구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15% 내지는 그 10% 이상을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말란 시간은 한 줄 공약부터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최창년 용인대 교수 시사인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